The Debat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뭐랄까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이름 중 하나죠. 사만 왕조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타지크 문화의 부흥, 이른바 황금 시대를 연 왕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루다키나 피르다우시 같은 대문호, 또 이븐 시나 같은 위대한 학자를 배출한 시대니까요. 그런데 그 화려한 문화적 성취의 이면에 과연 사만 왕조의 정치 체제도 그만큼 단단하고 안정적이었을까 하는 점은 한 번쯤 깊이 따져볼 문제거든요. 오늘 저희의 논의는 이 분야의 권위 있는 저서인 보보전 가프로프의 타지크 민족에 담긴 기록들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사만 왕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탄탄하고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였을까요? 저는 사만 왕조가 마치 잘 지어진 건축물과 같았다고 봅니다. 정교한 행정 시스템이라는 튼튼한 기둥 위에 화려한 문화라는 지붕을 얹은 성공적인 중앙집권 제국의 모델이었죠. 흥미로운 비유네요. 하지만 저는 그 관점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건축물이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둥이 이미 내부에서부터 종먹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오늘 저는 그 화려함 뒤에 가려진 보이지 않는 균열, 즉 그 권력이 얼마나 피상적이었고 붕괴가 왜 필연적이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사만 왕조는요, 당시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던 아바스 칼리파국으로부터 사실상 독립해서 매우 체계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칭찬이 아닙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죠. 바로 대본, 즉 디완이라고 불리는 중앙행정 시스템입니다. 이건 단순히 부서 이름 몇 개가 아니고요. 현대 국가의 재무부, 외교부, 국방부에 해당하는 정교한 관료 체계가 이미 10세기에 존재했다는 뜻이죠. 재정을 총괄하는 데보니 무스타피, 국가의 중요 문서와 외교를 담당하는 데보니 아미드 울물크, 그리고 군대와 왕실 근위대를 관리하는 데보니 소이보 슈롯 같은 기관들이 국가라는 기계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톱니바퀴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강력한 중앙 관력의 엔진이 있었기에 이스마일 사마니 같은 위대한 군주는 지방의 봉건 귀족들 사이의 다툼을 끝내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경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정치적 안정이란 단단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아는 문화적 황금 시대가 꼽힐 수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정교한 행정 시스템, 대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보죠. 그 시스템의 힘이 과연 왕조의 영토 구석구석까지 미쳤을까요? 저는 그 중앙 집권적 통치라는 것이 수도인 부하라와 그 주변에만 해당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호라즘, 차가니온, 그리고 특히 하틀론 같은 주요 지방들은 사실상 독립왕국처럼 움직였습니다. 하틀론 지역을 다스리던 바니주리온 바무는 거의 200년 동안 독자적으로 통치하면서 중앙정부에는 명목상의 선물 몇 개 보내는 게 전부였어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막대한 부는 전부 자신들이 차지했죠. 이게 어떻게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지방을 통제하겠다고 보낸 투르크족 출신 군 사령관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독립 세력으로 커버렸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국가 재정을 갉아먹은 결정적인 제도가 있었죠. 바로 이크타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군인이나 관료에게 월급 대신 특정 지역의 세금을 직접 거둘 권리를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금고는 비어가고 그 땅을 기반으로 한 군벌들은 자신만의 작은 왕국을 차리는 셈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허상에 가깝습니다. 대본 시스템이 허상이었다는 점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물론 하틀론처럼 중앙의 통제가 약한 지역도 있었겠죠. 어느 시대, 어느 제국이나 그런 곳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전체가 허상이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사만 왕조는 이전 타이르 왕조가 닦아놓은 법과 제도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켰거든요. 예를 들어 타이르 왕조 시절에 만들어진 수리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처럼 사만 왕조 역시 체계적인 법과 제도를 통해 국가 전체를 통치하려는 강력한 의지와 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닌가요?
수도에 정교한 관료제를 갖추고 법을 통해 통치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그 의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수도에서 아무리 정교한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지방의 강력한 호족들에게 그 힘이 미치지 못하는데요. 하틀론의 바니주리온 가문이 독자적인 부와 권력을 주렸다는 건 중앙 행정 시스템이 명목상으로는 존재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통제력은 없었음을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백한 반증입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세금 징수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관리들을 통해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제력 약화가 아니라 사실상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였다는 뜻입니다. 그 지점에서 투르크족 군인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겠군요. 지방 통제를 위해 그들이 이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들의 왕조의 파괴자로만 보는 건 너무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왕조 초기에 투르크족 용병으로 구성된 근위대는 왕조 안정의 필수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수많은 지방 반란을 어떻게 진압하고 북쪽 유목민들의 침략을 어떻게 막아냈겠습니까? 광활한 영토를 통치하려면 강력한 군사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시스템의 결함이라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왕들이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리더십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의 문제였다는 거죠. 바로 그 통제 실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일부 왕의 리더십 부족 같은 개인의 실책이 아니라 결국 용병에게 국방의 핵심을 맡기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필연적인 문제였다고 봅니다. 애초에 왕조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이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왕조를 내부에서부터 좀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 투르크 군벌들이 개입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허수아디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지방 총독으로 부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정부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꾀했죠. 결정적인 예가 바로 사부크테김과 그의 아들 마흐무드 아닙니까? 사만 왕조의 총독이었던 그들이 결국 가지나 왕조를 세우고 옛 주인의 영토를 야금야금 집어삼켰습니다. 이건 용병 시스템이 가진 필연적 귀결이지 우연한 운용 실패가 아닙니다. 그 지적은 왕조의 붕괴 원인에 대한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는군요. 투르크 군벌의 성장이 내부적인 위협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만 왕조의 결정적인 쇠퇴 원인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었다고 봅니다. 10세기 말 사만 왕조는 북쪽에서는 카라한 왕조, 남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가즈나 왕조라는 두 개의 강력한 세력에게 동시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마지막 통치자 중 한 명인 누니 2세 시기를 보면 그는 이 두 외부 세력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안정적인 체제라 하더라도 동시에 양쪽에서 강력한 적의 파상 공세를 받는다면 버텨내기 어렵죠. 붕괴의 주된 원인은 내부의 균열이라기보다 외부의 충격파에서 찾아야 합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외부의 위협은 이미 내부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국가에 가해진 마지막 일격에 불과했습니다. 뭐랄까, 지진이 튼튼한 건물을 무너뜨리진 못하지만 이미 기둥이 썩고 벽에 금이 간 건물은 쉽게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왕조가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는지 볼까요?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도시와 지방 전체를 하사평처럼 나눠주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이건 국가를 스스로 조각나는 행위나 다름없었죠. 제가 앞서 지적한 봉건적 분권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지배층 내부의 이념적 분열입니다. 나스루 2세 같은 왕이 당시 급진적인 평등주의를 내세웠던 카르마트파 운동에 동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최고 지도층까지 사회적, 종교적 갈등에 깊이 휩쓸리고 있었다는 뜻이며 지배 엘리트들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갈이 찢어진 상태였으니 외부의 침략에 그토록 취약할 수밖에요.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카르마트파 문제는 분명 심각한 내부 갈등이었지만 그것이 왕조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런 혼란 속에서도 10세기 후반까지 왕조가 유지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만 왕조의 시스템이 가진 저력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결국 왕조의 숨통을 끄는 것은 카라한 왕조의 수도 점령이었습니다.
외부의 군사적 압력이 없었다면 내부의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해결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글쎄요, 과연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이 크타 제도로 인해 중앙 재정은 계속 비어갔고 투르크 군벌의 힘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사만 왕조의 편이 아니었죠. 외부의 침략은 그저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를 살짝 건드린 것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만 왕조는 데본이라는 정교한 행정 시스템과 이스마엘 사만이 같은 강력한 지도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에 전례 없는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가져온 성공적인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타지크, 페르시아 문화의 황금시대, 그 유산 자체가 왕조의 정치적 성공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후기에 나타난 내부적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왕조의 붕괴는 결국 카라한과 가지나라는 감당하기 힘든 외부 환경의 변화라는 불가피한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만 왕조의 화려한 문화적 성취라는 커튼 뒤에는 강력한 지방 호족의 사실상의 독립, 왕조를 좀먹은 투르크 군벌의 대두, 그리고 국가 재정을 파탄낸 이크타 제도라는 치명적인 구조적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중앙집권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었지만 그 실질은 봉건적 분권주의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체제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취약성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토록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붕괴는 외부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내부 모순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우리 둘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만 왕조가 타지크 페르시아 문명사에 지울 수 없는 위대한 공헌을 한 시대였다는 점 말이죠. 맞습니다. 그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죠. 다만 그 정치 체제의 본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즉 중앙집권의 성공적인 모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분열의 씨앗을 처음부터 내포한 불안정한 연합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전히 상반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참고한 자료에는 이 시대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상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사만 왕조라는 시대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